바리케이드로 쌓아놓은 물건들을 정 형사는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꽤 견고하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이 아니고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믿어도 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가 한 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찌그러진 담배를 손으로 잘 편 다음 입에 물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김상병이 빈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그냥 좀 쉬라니까 왜 나왔어? 정 형사의 말에 김상병이 하이바를 벗었다. 해가 떨어져도 집 안은 여전히 무더웠다. 가을에 문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낮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겠지만 낮은 층수에서 창문을 여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2층은 19층과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다. 안은 더워서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가 더 시원하지 말입니다. 그가 계단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전기가 나가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다. 설령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선풍기는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전기 소모가 많은 에어컨 때문에 또다시 정전이 될지도 몰랐다. 이래저래 시원한 곳을 찾기 위해선 복도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이바를 옆에 놓아둔 김상병이 우도 단추를 서너 개 풀었다. 김상병, 보는 눈도 없는데 상의는 확 벗지 그래? 덥다며. 우도 윗부분을 잡아 펄럭이고 있는 그에게 정 형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참을만 하지 말입니다. 입고 있겠다는 걸 굳이 벗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정 형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아무래도 바깥과 가깝다 보니 시체 썩는 냄새가 슬슬 올라왔다. 살인 현장에서 맡아보았던 죽음의 냄새가 떠올라 팔에 소름이 돋았다.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코로 내뿜으며 정 형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뭔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길게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그것은 좀비였다. 만약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걷지 못했을 것이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정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다. 문득 위쪽 상황이 궁금했다. 별일은 없겠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발신 버튼을 눌러서 영성 씨를 부르려 할 때였다. 저기 정 형사님. 김상병이 할 얘기가 있다는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 정 형사는 그의 말을 먼저 듣기 위해 버튼에서 손가락을 댔다. 무슨 일인가? 정 형사가 묻자 김상병은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를 꺼냈다. 지금쯤이면 배터리가 거의 닳았을 거라며 일단 무전기를 꺼놓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체할 배터리가 있냐는 질문에 김상병은 건빵주머니를 가리켰다. 주머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면 더더욱 한 번쯤은 연락해봐야 했다. 발신 버튼을 눌러 영성 씨를 불렀다. 위쪽 상황이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오버.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자 영성 씨는 다른 쪽 라인에서 정 형사를 만나러 누군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누군지 바꿔달라고 말한 다음 기다렸더니 이민석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솔직히 반가운 목소리는 아니었다. 다른 쪽 라인에서 만난 이민석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사기꾼 스타일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화려한 말발과 호감 가는 외모로 사람을 홀린 뒤 뒤통수를 때리는 유형의 사기꾼을 연상케 했다. 이상현상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이민석은 아주 짧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을 넘기고 그가 생각해낸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 대답하는 데 있어서 당황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직업이었다.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주절주절 늘어놓는 얘기를 정 형사는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런 정 형사와 달리 일반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대표로 그를 여기에 보낸 상황이 그걸 입증하는 증거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 형사는 자세한 얘기는 내려와서 말해달라고 한 뒤 영성 씨에게 김상병이 말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서 새 배터리를 이민석 편으로 올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신을 끝내고 나서 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화장실에 갔다가 밑을 닦지 않고 나온 듯한 찝찝함이 느껴졌다. 이대로 그냥 무전기에 전원을 끄기엔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았다. 눈살을 찌푸리며 정 형사가 담배를 깊게 빨았다. 정 형사님, 다른 곳에도 배터리 문제를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김상병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정 형사는 왜 찝찝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부녀회장 쪽과 이 소장 쪽하고도 연락을 해봐야 했다.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전기밖에 없었다. 일단 부녀회장 쪽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주파수를 돌렸다. 해당 주파수에서 발신 버튼을 눌러 상대방을 불렀다. 그쪽에 가 있는 박 병장이 연락을 받았다.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 2명과 카투사 1명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 정 형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박 병장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 아파트 주민인 카투사가 이상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미군 2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였다. 바깥 상황에 대해선 들은 거 없나? 오버. 약간 들떠있던 박 병장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박 병장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도시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마비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얘기에 정 형사도 기분이 침울해졌다. 마지막 한 모금을 빨고 나서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 아무튼 저희는 그쪽으로 가보려 합니다, 오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정 형사는 이유를 물었다. 부녀회장이 있는 곳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래층에 있는 방어선은 가까스로 지키고 있지만 위층은 좀비들의 공격을 받아 또 다른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쪽 라인을 통해 좀비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부녀회장이 있는 쪽 라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보장 또한 없었다. 정 형사로선 그쪽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를 상기시켜준 뒤 통신을 마쳤다. 이 소장 쪽은 어떤 상황인지 걱정되었다. 그쪽으로 주파수를 맞춘 다음 발신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을 반복해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 형사가 김상병을 보았다. 입을 굳게 다문 김상병과 눈이 마주쳤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명씩 3개의 조로 나눴던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들의 최우선 임무는 민간인 보호였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야만 했다. 그쪽은 끝난 것 같지 말입니다. 김상병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전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고 슬픔이 올라왔을 터였다. 정 형사도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데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들리시오, 오버! 이 소장이었다. 정 형사가 얼른 발신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 소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뜻 듣기엔 흐느낌 같기도 했다. 모두 죽었소. 그 괴물들한테 모두 당하고 말았단 말이오. 젠장! 오버 대신 젠장으로 말을 끝마쳤다.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듯 정 형사는 발신 버튼 누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김상병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김상병에게 정 형사가 무전기를 건네주었다. 말없이 무전기를 건네받은 김상병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딥니까? 오버. 곧바로 응답이 오지는 않았다. 잡음을 들으며 둘은 무전기를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몇 분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슬슬 포기하려던 순간에 잡음이 사라졌다. 그건 상대방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였다. 일단 이 소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구하러 갈 수 있었다. 어쩌면 부녀회장 쪽에 와 있다는 미군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김상병은 생각했다. 제발 그때까지 무사히 숨어 있기를 바라며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빨리 말하세요. 빨리. 김상병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 뒤에 나온 건 무언가가 찢겨지고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만으로도 끔찍했다.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다. 정 형사와 김상병은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 위에서 내려온 이민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건 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김상병이 주파수를 원상태로 돌렸다. 끔찍한 소리가 사라지고 잡음이 들려왔다. 정 형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건물에서 들려온 소리야. 정 형사가 말하자 이민석이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진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 연기를 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애써 관심을 돌리면서 정 형사는 팔짱을 풀었다. 이민석은 계단 난간을 붙잡아 겨우 중심을 잡았다. 결국엔 우리도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민석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 말투에 신경을 쓰면서 정 형사는 계단 위로 올라갔다. 김상병은 무전기를 쥔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계단 위에서 상황을 둘러본 정 형사가 일단 이민석을 챙기기 위해 부축해 주었다. 여기보다는 집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빈집으로 데리고 간 뒤 그를 소파에 앉혔다. 김상병 말 맞다나 바깥보다 집 안이 더 더웠다. 베란다 문까지 닫아놓은 상태라 더위가 심했지만 쓰러질 듯 휘청거렸던 걸 감안하면 맨바닥보다는 소파가 나을 것 같았다. 정 형사님, 물을 가지러 가던 정 형사가 뒤돌아보았다. 너무 더운데 창문 좀 열면 안 될까요? 설마 그놈들이 기어서 올라오진 못할 텐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정 형사는 다시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냄새는 기어서 올라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의 말을 들으며 이민석이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두워서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군데군데 켜놓은 촛불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 정 형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음식 썩는 냄새 정도는 참을만 하지만 시체 썩는 냄새는 정말로 참기가 힘들 거야. 물통을 꺼낸 그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무리 꽉 닫는다고 해도 약간의 틈새는 있게 마련이었다. 이민석은 음식이 썩는 듯 퀴퀴한 냄새를 맡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나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정 형사가 물었다. 위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꺼내면서 그는 부엌을 살펴보았다. 빈집이지만 부엌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인 듯했다.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 일이 있었군. 고개를 끄덕이며 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벌써 음식 문제로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것이었다. 정 형사는 이민석에게 쉬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김상병과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 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진다면 좀비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지도 몰랐다. 정 형사가 김상병을 불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김상병이 물으며 정 형사에게 무전기를 던져주었다. 질문을 하긴 했지만 표정엔 어떠한 호기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만사가 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무전기를 바지춤에 꽂아놓은 정 형사가 김상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을 보자 정 형사도 의욕이 떨어졌다. 말해봐야 지금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정 형사는 내일 말해주겠다고 한 뒤 바리케이드를 살폈다. 김상병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김상병을 뒤로 한 채 정 형사는 이민석이 쉬고 있는 빈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과자 부스러기라도 찾아서 요기를 하고 싶었다. 아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리얼을 본 기억이 났다. 거실로 들어선 정 형사가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그릇 먹지 않겠느냐고 이민석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이민석이 식칼로 정 형사의 등을 찔렀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난데없는 공격에 정 형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칼날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그는 휘청대는 다리로 뒤돌아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민석이 그의 배를 향해 또다시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배 안으로 쑥 들어왔다. 기집애처럼 비명 같은 걸 지르진 않겠죠, 정 형사님? 이민석이 칼자루를 놓았다. 비틀거리며 소파 쪽으로 뒷걸음치는 정 형사를 확인하고 나서 이민석이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일부러 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 형사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민석이 잽싸게 움직여 소파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정 형사가 이민석을 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혹시 담배 갖고 있나? 이민석이 바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빳빳한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상자가 마구 찌그러져 있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다행스럽게도 온전한 상태였다. 두 개비를 빼낸 이민석이 하나는 정 형사에게 건네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피우려고 입에 물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담배를 빨았다. 연기가 금세 허공으로 퍼져 나갔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실내에서 금연을 하자는 아름다운 규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마음껏 규칙을 깨고 있었다. 놈은 그렇게 규칙을 깨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흰자위를 희뜩하게 내보이며 콧방울이 찌그러질 정도로 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희열감만으로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 형사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그 아름다운 규칙 때문에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담배 한 대 피우려는 건데 말입니다. 정 형사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여전히 통증은 느껴졌지만 처음 공격당했을 때하고는 다른 통증이었다. 아프긴 하지만 익숙해진 느낌이었다. 그 익숙함이 그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담배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실내 금연과 같은 규칙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아름다운 규칙이라고 말했던 이민석은 어느새 족같은 규칙이라고 바꿔 말했다. 담배를 피우려면 옥상으로 쫓겨나야 했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민석을 향해 정 형사가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을 내밀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의사표시였다. 놈이 입을 닫고 왜 그러냐는 듯한 시선으로 정 형사를 쳐다보았다. 자네 말이야,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뭔가? 그의 질문에 이민석이 피식 웃었다.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놈의 얼굴엔 악마의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정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악마가 정 형사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우리 쪽 라인에 오셔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신의 분노가 무엇인지 아냐고. 손을 내린 정 형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석이 그런 그의 얼굴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힘없이 콜록대는 정 형사의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일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놈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게 말투에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정 형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민석은 어깨를 으스케 보이곤 뒤로 물러났다. 어쩌면 이 이상현상이라는 게 정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분노일지도 모르죠.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겠습니까? 이민석이 손을 뻗어 칼자루를 쥐었다. 흠칫 놀라는 정 형사의 반응과 상관없이 놈은 배에서 칼을 빼냈다. 칼 덕분에 그나마 출혈이 덜하다가 칼이 뽑히자마자 쏟아지듯 피가 흘러나왔다. 정 형사는 본능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부위에 손을 갖다 댔다. 그 이상현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낌새는커녕 상황은 자꾸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 형사 당신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즉각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충돌이 음식 문제로 인해 생기리라는 걸 당신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정 형사는 말 그대로 축 늘어졌다. 어느 누가 와서 건드려도 꼼짝하기가 싫었다. 그런 상태인 걸 눈치챈 이민석이 그의 권총을 손쉽게 빼앗았다.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하는 겁니다. 이민석이 권총에 들어있는 실탄을 확인했다. 몇 발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엔 충분했다. 처음부터 내 도움 따윈 바라지도 않았다는 얘기군. 정 형사가 꺼져가듯 작은 목소리로 놈에게 말했다. 이민석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우리 쪽 사람들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 작업도 때마침 하려던 찰나에 당신이 왔던 것이죠. 경찰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했나?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정 형사는 숨을 급하게 내쉬었다. 배에서 흘러내린 피가 소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혈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군요. 놈이 권총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총구 방향이 놈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싸움을 벌인 두 집안 중 햄을 갖고 있던 아줌마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아줌마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쪽 규칙은 위험 요소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자 임신한 아줌마의 남편도 등을 돌리더군요.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죠. 놈의 얘기에 정 형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멍청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이민석이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다. 이 전쟁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척후병입니다. 적지에 몰래 침입해서 정찰 및 탐색을 하는 것이 제 임무죠. 놈은 말하면서 소파에 있는 쿠션을 집어들었다. 정 형사는 그 쿠션이 소음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김상병이 되리라는 것도 어렴풋이 예상했다. 김상병이 갖고 있는 소총과 탄띠를 그냥 두고 갈 놈이 아니었다. 시카를 허리띠에 끼워놓고 나서 놈이 현관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가 다시 뒤돌아섰다. 뭔가 깜빡했다는 표정으로 놈이 정 형사를 향해 권총을 겨눴다. 무전기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총구를 들여다보면서 정 형사가 바지춤에 꽂아놓은 무전기를 꺼냈다. 등에 입은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했다. 앓는 소리를 내는 그를 보며 이민석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꼼지락대는 모습이 하도 웃겨서 그만. 놈을 향해 있는 힘껏 무전기를 집어던졌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받기에 좋은 속도로 무전기가 날아갔다. 무전기를 챙긴 놈이 총구를 거두었다. 당장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누군가한테 발견된다면 이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놈이 발길을 돌렸다. 정 형사는 필터까지 타버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다. 쿠션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해도 희미하게나마 총성은 들릴 것이었다. 바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전기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희미하게 총성이 들려왔다. 그건 소총에서 날 수 있는 정상적인 크기의 총성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전쟁은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다.